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서 미국 9.11 테러 발발 이후 2001년 5월 먼저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자 여러분? 다음 주 시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다음 주는 정말 변동성이 폭발할 한 주 같습니다. 탐욕과 절망 사이란 제목인데요. 이제 3월 3주차입니다. 뒤늦은 조치와 신지향의 변동성 걱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자료를 조사하고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주제를 잡아놨는데 손도 못 댔습니다. 일단 이거 조사한다고 좀 시간이 갔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하다가 잘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좀 넘었고요. 잡설은 최소화하고 세계의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유의 확대를 얘기했어요. 7억 배럴까지 늘리겠다. 전략 비축유를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의 선전포고를 했죠. 이거는 맛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미 중동이랑 러시아 쪽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감산 합의가 결렬되고 사우디는 오히려 증산을 결정했고요. 30% 정도 수준으로 증산을 하겠다. 러시아도 증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저기 셰일 조언을 좀 침체시키고 자기들의 석유 패권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망할 때까지 해보자. 이런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액션과 그리고 미국의 셰일 존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제 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지금 약간 치고받고 있습니다. 티포텟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이슈가 없습니다. 이 시장 컨틴전시 플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죠. 이거는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고요. 굉장히 상승과 하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평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막 옆으로 기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끈하게 보여주겠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박스권이라고 합시다. 한 주 동안 만약에 박스권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박스의 높이는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죠. 그 박스의 하단을 잡아서 상단에 파는 거의 단기 스윙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박스 하단이라 가정을 하고 잡았고요. 박스 상단쯤에 되면 좀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팔 거예요. 이 방향성의 윤활유를 들이붓는 ETF의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이게 현재 시장은 ETF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약간 좀 상승 하락 이렇게 바카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 대책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유입니다.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고요. 거의 투매가 몇 번이나 발생했죠.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그게 다 발생한 뒤에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부러뜨리고 가려고 제가 자료를 하나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타임 오버가 됐죠. 좀 고민입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말할 게 있는데요. 약간 의문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댓글에서 읽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한 뒤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시장을 이번에는 약간 좀 관심 있게 좀 리얼타임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주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는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번 주는 좀 특수성이 있었죠. 그래서 좀 봤습니다. 저도 뭐 앉아서 HTS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확인했을 때는 미국 증시 상승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인지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떤 분께서 그렇게 의문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죠. 코스피 상승 시작이 이때부터입니다. 1시 18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뉴욕 시간은 00시 18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차트를 가져오고 시간을 좀 맞춰봤어요. 시간을 맞춰봤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서 풀리고 바닥을 잡은 게 11시 18분입니다. 11시 18분이 당일 바닥이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저점을 찍고 그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저점을 찍었던 게 12시 33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맞췄어요. 그 뒤에는 맞추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충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그러면 그 1시 18분에 상승을 시작할 때 미국을 보시죠. 미국은 단기 저점을 이때 잡았습니다. 이때 잡았고, 상승 시작할 때는 이미 상승은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모호해집니다. 약간 판단이 애매해지는 게, 한국은 12시 33분에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고 여기서 횡보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약간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을 때 얘들도 바닥을 잡았어요. 미묘한 차이로 비슷한 타이밍의 바닥입니다. 비슷한 타이밍의 바닥. 비슷한 타이밍의 바닥을 잡았는데 진짜 미국 증시가 대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때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시프트 시켜보면 미 증시가 먼저 오르고 한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가 먼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너무 애매했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닭이고 뭐가 달걀인지 결론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예. 아, 미국이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구나를 이때 당시에는 판단했었어요. 미증시가 반등하는 걸 보고 아, 마이너스 3% 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좀 회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 증시를 보니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미증시가 반등하니까 좀 오려나 보다라고 해서 이때 제가 단기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두 종목이 들어갔죠. 두 종목이 들어갔고 그 뒤에 상승을 일으켰죠. 이때 당시부터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금.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닭이고 달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국 증시를 미국이 따라가는지 미국 증시를 한국이 따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그냥 그 동전의 양면같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디케이터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중에 미증시를 볼 필요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미증시가 우리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크레머란 분이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는 아티클을 썼었어요. 그런 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좀 지켜보시죠. 예. 판단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일단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미증시를 따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공포의 마지막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들 환호하고 있어요.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겠지란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바닥이라고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다. 글로벌 증시에도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의 컨틴전시 플랜이 발표됐어요.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탄합이 결렬이 돼서 서로 치킨 게임을 선언했어요. 누가 뒤지는지 보자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OMC가 금리 인하, 지지난주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 지난주에는 국채 매입에 선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30년 이상의 국채도 매입하겠다라고 했죠.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주는 정말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역대 역사적인 주식시장의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이거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컨틴전시 플랜이 발표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반대 매매겠죠. 공매도보다는 전 신용 반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근데 모르겠어요. 예. 신용 반대 매매 규정 때문에 과연 그 증권사가 신용 반대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뭐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고 반대 매매를 못해서 증권사가 못 받으면 어떡하죠? 돈을. 그러면 세금으로 메꿀 건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조항들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 매매를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면 정부가 그 돈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무조건 왜냐하면 증권사는 돈을 벌려고 있는 회사고 고객의 돈을 예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들이 뱅크럽이 나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뭐 라인 펀드 받잖아요. 예, 진짜 돈 못 줌 이렇게 해버리면 공중에 돈이 뜨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를 하지 않았다가. 왜냐하면 신용 반대 매매가 140%의 증거금율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이 나버리면 얘들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팔아봤자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5천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누가 메우나요? 골 때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못 받는 겁니다. 신불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증권사가 순순히 허락할 거냐는 거죠. 자기들이 손해보는데 반대 매매를 안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전책에 대해서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 가장 중요한 게 신용 반대 매매 같고요. 그냥 공매도는 다른 얘기입니다. 공매도는 다른 얘기예요. 공매도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느냐, 손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른 방법론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 밸런스, 잔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유무는 신용 반대 매매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못한다고 했을 때 공매도를 못한다라고 하면 얘들이 가장 겁내는 건 급등하는 겁니다. 급등할 때 쇼커버링을 해야겠죠. 내가 쇼커버링은 증시의 상승을 이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쇼커버링이 상승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심리에 영향을 줘서 다시 상승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공매도 잔고랑 주가는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높아요. 여기 아니고 1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공매도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 못 사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못 사게 하면 돼요. 이분들이. 그럼 나쁜 뉴스를 뿌리면 되겠죠. 뭐 야 컨티전시 플랜 뭐 어쩌라고. 지금 세계가 가라앉고 있고 금융위기가 오니 많이 하는데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 얘들아 지하실도 있어. 코스피 1000까지 갈 거야. 이런 뉴스를 뿌리면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불안에 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급등이 올 거냐라고 하면 퀘스천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난무할 거예요. 만약에 내일 급등하잖아요. 그 다음날 급나가잖아요. 그러면 페이크 상승이었다. 이 개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절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전저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전저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완전 공포의 뉴스가 완전 사방을 때릴 거예요. 예, 저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공포에 살아라는 얘기인데요. 아, 또 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예, 공포에 살아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공포가 오기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과거 사례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전에 망했던 그런 패턴을 답습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폭군들이 왜 망했고 성군들이 왜 성공했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공부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뭐 고조선시대건 사람의 본능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튼 예, 지금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미친듯이 반등하고 전저점까지 갔었다. 자, 체크하시고요. 전저점까지 갔었고 근데 전저점을 깨진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로 저희가 돌아가 봐요. 자, 바닥을 찍고 상승했어요. 사람들의 희망의 소리가 들리나요? 이때 기사가 뻔합니다. 예, 증시 바닥 찍었다. 뭐 워렌 버핏도 매수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금융위기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 복구까지 오래 걸릴 것. 뭐 개인들 전부 다 파산할 것. 막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뻔할 뻔짜예요. 뻔할 뻔짜고 그래서 쭉 떨어질 겁니다. 다시. 그러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여기도 중요하네요. 여기를 깰 때 또 공포의 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됐잖아요. 이렇게. 저항이 되고 이 저항에 왔을 때 갭상승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못 잡아요. 여기서부터 개인이 못 잡는 능력입니다. 진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돌파했다가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이쯤에 좀 눈치 빠른 개미는 잡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는 증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얘기가 다릅니다. 전저점을 깼어요. 두 번의 트랩이 발생하고 올라갔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트랩이지. 저때 당시에는 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 침체 온다 막 난릴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때 난리가 났어요. 예. 뭐 외국인들 지속 매도, 달러 지속 폭등, 달러로 모인다.
지금이라도 달러 투자해야 되나 막 이런 뉴스만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달러 사야 된다, 달러 사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개인들은 여기서 팔고 달러를 사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개미 투자자, 개인이라고 할게요. 개미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되게 수용적입니다. 저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바로 받아들여요. 이제 개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이 사면 전 떨어진다는 얘기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개인이 매수하는 패턴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개인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개인이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겠죠. 이때도 개인이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맞죠? 이때 개인들이 계속 샀을 거예요. 예, 개인 매수세 뭐 어쩌고 뭐 기사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보실까요? 예. 개인이 이렇게 쭉 샀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 팔잖아요. 개인이 안 팔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팔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려면 이때 쭉 샀던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샀던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절하는 개미들이 자꾸 입에 붙었다. 개인 투자자가 잘못된 매매 패턴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건, 개인 투자자가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잘못된 투자인가요? 그러니까 이때 그럼 하락한 거는 개인이 매수해서 하락한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매수했다고 하락하면 그렇게 또 증시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이 계속 살 때는 안 사면 되겠네요. 아니죠. 이렇게 상승할 때도 개인은 삽니다. 이때 외국인이 더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그 당일 매매 동향에 개인이 마이너스가 잡히고 외국인이 플러스가 잡히고 기관이 플러스가 잡히면 개미가 다 판 건가요? 아닙니다. 그 판 개인도 있고 산 개인도 있는데 이거를 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무튼 이게 좀 지나간 다음에 개인 투자, 뭐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단적인 면으로 볼 건 아니란 겁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아무튼 뭐 공포가 발생했을 때 사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진정한 공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전저점을 깨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바닥인 척 하면서 깼거든요. 이렇게 되면 2, 4, 5, 2, 4, 5 이 정도가 2주니까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바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로 보면 되게 가까운 기간인데 생각해보면 두 달 뒤에 다시 바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두 달이면 5월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두 달 뒤에. 이때 공포는 말할 수가 없겠죠. 전저점 깨니만이 난리 날 거예요. 이때 뭐 갑자기 확산세가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때쯤 이 두세 달이 지나면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 완전 좋습니다. 뭔가 얘기하기. 분기 실적이 만약에 플러스 GDP 성장률이 2%였다. 그 다음에 1분기가 아니다. 그 작년 4분기에 2%고 뭐 연이 3%인데 1분기 끝날 때 발표할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발표해요. 그러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뉴스를 내버리면 오 하고 내려갑니다. 당연히. 근데 이때가 진정한 바닥이겠죠, 진짜. 두 달 정도 지나고 이렇게 오면 바닥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캐치해야 돼요. 이런 건 캐치해야 됩니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저점 구간 온다. 그러니까 딱 요렇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밴드.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다시 매수 영역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컸기 때문에 급반등이 있을 거지만 조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조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하고 조정할 때 몇 가지 시그널이 있죠. 윗꼬리를 쭉 단다. 이러면 살짝 익절 반 정도 하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발생할 때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비중을 줄일 겁니다. 다 팔 수도 있고요. 그때 돼서 보시죠. 이것도 꽤 가까운 기간이 아닙니다. 이때 보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바닥 찍었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캔들이니까 일주일하고 2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했어요. 이때 음봉 때 또 공포가 있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음봉도 무시할 게 못 되네요.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을 하고 밑꼬리를 미친 듯이 달고 올라갔네요. 이런 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때 밑꼬리를 쭉 달았지만 그 다음날 갭 상승했다가 음봉을 쭉 그렸어요. 그 다음에 갭 상승했다가
음봉을 쭉 그렸다가 다시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갭 상승했다가 음봉 그리고 갭 상승하고 상승, 갭 상승하고 갭 하락하고 상승. 그 다음에 횡보로 시작했다가 하락, 갭 하락. 난리 났었네요 이때. 이때 진짜 최악이었겠다 진짜. 이럴 참 진짜 저도 방송 시작한 뒤로 올라간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공포의 사라 2-2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재 팬데믹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규정에 의해서 삭제를 했어요. 근데 다른 채널에 있습니다. 네이버랑.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사스랑 그 에볼라,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잠깐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사스 전후의 아시아 주가 동향입니다. 예. 올라갔어요. 중국 입국자 수도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분기가 넘었다는 거죠. 줄어드는 게 한 반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껏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느려졌어요. 보시면 사스 때 올라갔고요. 금융위기 왔었고, 에볼라 때 잠깐 떨어졌다 올라갔고요. 메르스 때 잠깐 떨어졌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상승해 왔다. 예, 전염병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증시에. 예, 빅스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빅스가 올라간 뒤에 몇 번의 빅스 상승을 보인 뒤에 다시 상승했었다. 증시를 보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번 급락장에서 산 4가지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웬만하면 안 쓰는 현금들을 썼어요, 이번에. 거의 긴급 자금으로 들어간 거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절반입니다, 제 포트에. 그 다음에 필라홀딩스가 20%고 현대위아가 20%입니다. 그 외에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 메일을 좀 자주 받는데요. 많은 분들이 메일로 의견을 주세요. 제가 얘기했는 걸 그냥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말하기가. 왜냐면 저는 아니다 싶으면 잘라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자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틀 뒤에 저한테 메일 보내서 저도 샀는데 급락을 안 해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요. SO일은 제가 익절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SO일은 반등 먹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남아있는 현금 플러스 알파를 이 한 종목에 넣었어요. 비중이 좀 됩니다. 비중이 좀 돼요. 제가 이게 퍼센트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무튼 홀딩 예정입니다. 뉴스를 집중해야 됩니다. 반등장에서 그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을 하는데 호재 뉴스가 터지면 이 속도가 배가 되는 겁니다. 이 벨로시티가 증가한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뉴스를 받고 더 폭등하겠죠. 얘다 그러면서 막 투심이 몰리겠죠. 지금부터는 삐뚤어진 투심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바닥을 기다렸다가 들어오신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로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은 보통 투자자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이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건 그 참을 줄도 아는 분이고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뉴스가 터졌다고 해서 따라붙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뉴스가 나오면 팔 겁니다. 근데 이때 따라붙는 개미들이 자꾸 개미라고 하니 큰일 났네. 따라붙는 개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 놀랍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투매 때 그 바닥에서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폭등할 때 그 단기 반등할 때 꼭지에서 잡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양해요. 수요일까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월요일은 반등이라 치고 음봉 그릴 수도 있어요. 음봉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까지 조정을 보인 다음에 수요일날 방향성이 결정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방향은 수요일날 결정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개 볼게요. 일주일간 3번의 블랙데이가 있었다. 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5가지라고 분위기 조정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거다. 이 팬데믹이 글로벌 모든 자산에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 거다.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는 약간 공자할 맹자할 같은 얘기고요. 수습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팬데믹이 올 하반기까지 진행될 경우, 자 보세요. if문이에요. 이런 거 잘 보세요. if. 전 세계 GDP가 1.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if죠. 전 세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충격이다. 글로벌 공급체인 그 의존도 커진 한국이다. 글로벌 제조업 밸류체인.
이런 밸류체인이라는 단어 같은 고급진 단어를 쓰기 시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사예요. 밸류체인은 뭐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팔면 누가 산다. 이런 것에 대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냥 밸류체인이라고 하고요. 일시적으로 정상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한 놈이 안 사기 시작하면 체인이 깨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재 자본재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인의 부담이 크다. 한국인이란다. 한국의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니까 이런 체인이 깨지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렁이는 실물 경제에 통상 자산소득보다 통상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소비 성향이 더 높은데 투자 손실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도 걱정거리.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내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랑 좀 관계가 있죠.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공포를 조장하는 포인트고요. 쓸만한 카드가 없다. 금리를 낮춰도 꿈쩍하질 않으니 2008년과 같은 통화정책 해법으로 한계가 있는 것. 계속 울고 먹는 거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거라도 알아낸 양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발생한 문제니까. 근데 지금은 돈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아무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다들 마치 자기가 그 신발명품을 개발한 것 마냥 얘기하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미국 금리 인하할 때 나온 얘기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이런 기사가 구태여 나옵니다. 세계 증시가 약세장 진입 초읽기. 시총이 52일 만에 1경 9천조가 증발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2일 만에 1경 9,475조 원이 증발한 셈이다. 한국 GDP의 10.3배, 약세장 진입을 코앞에 두게 됐다.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추세적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 진입으로 본다. 이 기간 증시가 하락세를 기록한 국가는 82개국이다. 상승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한국은 22.09% 떨어져서 감소율이 28번째. 꼴찌 아니네요. 꼴찌 아니네요. 그래서 상위 한 30%는 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의 시총은 18.84%, 일본은 19.71%. 일본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떨어졌죠. 발원지인 중국은 4.22%. 역시 중화민국. 이때가 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중국은. 외신입니다. 부활하는 외신입니다. 페드 컷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하는데요. 제로 금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드에서 0.5%까지 떨어뜨릴 거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0.75포인트 떨어뜨리는 거죠. 75bp 떨어뜨리는 겁니다. 센트럴뱅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페드 디시전에 따른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켓의 변동성이 강화가 연속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팔리시, 그러니까 뱅크 팔리시가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 플러스 정책까지 동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EU의 금융 수장이 간담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같이 보시죠. 내신입니다. 충격파 가장 먼저 받은 국제 원유 시장 두 차례 폭락기 두 가지 특징 다 갖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8년, 2014년에 원유 시장에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습니다. 2008년은 수요가 급락했죠. 경제 위기였으니까요. 2014년은 공급 급증. 그때 치킨 게임 시작했죠. 셰일가스 박살내려고. 그 두 가지인데 지금은 둘 다 겹쳤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팬데믹으로 약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사우디랑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선언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맞물렸다는 겁니다. 식약처가 한국의 키트 부정확하다라고 주장했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우리나라 식약처의 반대 의견이고요. 5개 업체 중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못 피한 유탄. 버핏 씨가 지금 계속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항공.
근데 델타항공을 사들인 뒤에 30% 더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 대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에 달인인데요. 지금 싸니까 더 샀다라고 했는데 그 싸게 산 주식이 더 싸졌다는 것이랍니다. 이 또 비꼬고 있죠, 워렌 버핏. 그 워렌 버핏 그 회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잡을 줄 아는 바닥 전문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여기서 사는 위인은 아니란 거죠. 이쯤에서 삽니다. 이쯤에서 사고 이쯤에서 사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 버핏 대장은 이쯤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공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버핏 대장은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구 고마워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갈 거. 이동평균선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 대장은 이때를 노리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이 그레디언트가 하락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자, 오렌 버핏이 그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오바마의 현인이 어떻게 결과를 맞이할지 지켜보시죠. 저분은 이때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충동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벼랑 끝에 항공업계가 구조조정 칼바람. 구조조정은 그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 금리나 임시 금통이 열릴 듯 FOMC 직후 19일 유력하다. 지금 0.5%를 떨어뜨리는 건 좀 무리다라는 거죠. 지금 FOMC는 0.5%까지 떨어뜨린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0.75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0.25% 떨어뜨리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원래 글로벌 선진국보다는 높은 게 맞습니다. 금융 선진국보다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돈이. 한국, 일본은 지금 비자 면제 조치, 그 다음에 뭐 격리 조치 이런 것들을 해서 약간 지금 조금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대립이. 미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 서로 뭐 발원지가 미국이다, 중국이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해 보이는 걸 제가 마킹했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과연 충격파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 경제 전망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아마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OMC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0.5%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0.75%가 떨어지는 거예요. FOMC 기자회견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변동하겠다. 양적 완화, QE를 하겠다. 약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국내외 주요 이벤트 중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나올 뉴스 목록입니다. 이것들이 주가에 부스팅을 하겠죠.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한대요. 16일에. 7일에는 수입 마스크 및 MB 필터 무관세를 시행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의 그 마진이 늘어나겠죠. 우주산업 육성 본격 추진한대요. 우주 관련주 몇 개 있죠. 몇 가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뉴스를 받고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16일, 17일은 약간 좀 상승할 기운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야간 선물도 상승으로 끝났고 지금 현재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찬물을 끼얹을 만한 여러 가지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블록체인. 소부장 얘기가 나와요. 소부장. 한중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영상회의를 개최한답니다. 이러면 좀 여러 가지 또 반응을 보인 종목들이 생각나죠. 9일은 팬데믹 관련 자동차 부품 분야 현장 방문한대요. 이거 지금 안 좋죠. 5G 핵심 서비스 보안 강화 사업 추진, 보안, 시큐리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지역 중소방송 컨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추진, 뭐 이렇게 길어. 진짜 명사를 이렇게 늘어놓는 거 최악입니다. 예. 이거는 뭐 회사에서 보고서 좀 써보신 분들은 알겠죠. 명사를 이렇게 나열하면 어떡해. 자, 오펙 공동감산위원회 18일. 이거 변동이 있나요? 왜 뉴스가 안 나지? 19일이 임시금통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7일이 지금 현재 사태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시간상 못하겠네요, 오늘 공매도는. 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다 52주 최저가예요. 다우존스 나스닥, 예, 지금 현재 난리 났죠. 이거 일봉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예, 지금 1, 2. 이제 여기서 양봉이 발생하겠죠. 양봉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양봉이 발생할 겁니다. 양봉 발생하고 그 뒤에 방향성을 모색하겠죠. 다음 주는 방향성 모색의 한 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예,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상승한 줄 알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누가 보면 여기 상승해보다 떨어진 줄 알겠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 밑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밑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예로부터 주봉이 밑꼬리를 달면 아주 범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단기간에. 거의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될지. 일단 흐름 자체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숏 포지션인데요. 이틀치를 못 보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지금은. 충격적인 게 아니고 타격이 크네요. 이 보시면 지금 대차 잔고를 좀 보세요. 일단 대차 잔고가 공매도 잔고랑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0.8 정도 되죠. 상관계수가. 한 번씩 튀는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튀는 게 있는데 이거 잘못된 수치 같아요. 어차피 공매도 잔고나 공매도 거래량은 자진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신고 안 하고 그 벌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이거 갑자기 썰을 푸는 건데요. 이번에 컨티뉴시 플랜을 하려고 했으면 공매도 규제를 할 게 아니고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훨씬 좋아요. 예. 이거는 제가 그 금감원이나 금융이랑 전화를 해보고 느낀 겁니다. 이게 약하대요. 이게 약하답니다. 약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제 영상 보시면 금감원에 물어봤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상상 속으로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매도 잔고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를 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갑자기 이걸 바꿔버리더란 거죠. 왜냐하면 이틀 뒤까지 신고를 하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면 프리징 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 뒤에 숫자는 안 바뀐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라젠하고 HLB에 공매도 잔고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듯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상하네. 공매도 상환을 왜 안 할까? 아직은 아닌가? 그때 계속 하라고 있었어요. 근데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공매도 상환을 했더라고요. 뒤늦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따졌어요. 야, 신고했는 데이터 이거 왜 달라? 어? 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바꾸면 어떡하냐고.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벌금을 낸다. 예, 아무튼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강화하는 게 진짜 개인 투자자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속임수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이만큼인데 벌금은 이만큼인 거예요. 벌어들인 돈은 이만큼인데 벌금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차익이 발생하면 돈 귀신들은 이걸 어기겠죠. 그러니까 급하면 무당인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저기 도로가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서 요이 땅 하고 달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선착순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무단횡단 벌금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은 야 횡단보도 여기 가서 신호등까지 기다릴 거예요. 신호등까지 기다렸다 건너서 주우러 갈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 건너자 5만 원 내고 건너는 거예요. 5만 원 내고 건너서 5천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995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벌금 내고 말지 뭐. 무차익 공매도 벌금 내고 말지 뭐. 이거 이상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있고요. 이 공매도 잔고는 지금 이틀치가 안 보이는데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차 잔고는 변저점을 밑으로 더 많이 상환했어요. 빌려간 것보다. 그러면 지금 공매도 잔고가 이까지 떨어졌을 확률이 높죠. 그럼 주가도 떨어졌고 이러면 지금 현재는 다이버전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반등하면서 공매도 상환이 일어날 거다. 네, 반등하면서 공매도 상환이 일어날 거다.
진짜. 자, 주간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았죠. 주구장창 팔았기 때문에 뭘 샀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상황에서. 얘들이 주구장창 팔아도 못 파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 거대 자본이 빠져나갈 때 약점이 좀 드러납니다. 약점이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진칼 샀죠. 뭐 의미가 있죠, 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거고요. 단타를 시도했지만 단타 미수로 끝났습니다. 예. 아,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다. 미수 친 것 같잖아. 단타를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KTNG를 좀 샀어요. 이거는 최근에 공유도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하락하면서 좀 상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호재가 있어서 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하방 경직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고요. 필라홀딩스 이거는 제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매수를 했죠. 예. 매수를 했습니다. 얘는 제가 생각한 바닥까지 왔어요. 생각한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필라홀딩스가 이 가격이 오기를 1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DPC. DPC도 이건 제가 생각한 대로 흘렀는데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한 대로 흐른 게 아니고요.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흐름을 맞췄다라고 하긴 좀 어불성설이고요. DPC는 좀 떨어졌다. 인버스랑 T인버스, 인버스를 엄청 샀죠. 삼성물산. 예,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해요. NH투자증권은 좀 예외네. 예, 이걸 왜 샀을까?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거 아는 건가? 삼바는 예, 아무리 좋아도 저는 못 삽니다. 예, 저는 못 사요 이거. 왜냐하면 그 잠재적인 악재가 있어요. 저는 정말 잠재적인 악재가 있는 건 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삽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증하잖아요. 제가 상승하기 전에 상승한다라고 진짜 제가 몇 년 전이 아니지. 몇 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기관이 산 건 의미가 없죠. 예. 얘들이 판 거 받았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기관 매수나 기관 매도는 의미가 없는데요. 기관 매도는 좀 봐볼만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받아도 죽어도 이건 못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온유는 뭐 제외하고요. 예. 온유도 제외하고요. 두산이 약간 악재가 발생했죠. 두산이 악재가 발생했고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진짜 떡을 예,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하락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도 급락은 하지 말아라. 아무튼 예,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놈이 100년을 기다리더니 드디어 수익이 됐구나라고. 자, 주간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도 중요하겠죠.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이 좀 3편이죠. 한 주 동안. 3편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여기서 굉장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주도주나 대장주들은 그 증시 대장주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이번에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뭐로 가도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한 게 그겁니다. 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고 예, 5G를 굉장히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5G를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딱 보니까 예, 딱 보이네 이게. 5G가 거의 상위권에 있고요. CGN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죠. 얘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파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공매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상승을 미친 듯이 하려고 할 건데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상환하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미친 듯이 상승할 때 개인 매수만 잡히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로 잡힙니다. 항상 상승할 때. 그러다가 하락을 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부터 외국인 매수가 잡혀요. 계속. 외국인 매수가 잡히면 사람들은 이 봐라 외국인 산다 이러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공매도 친 거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주간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공매도 비중이 미친 듯이 팍 튄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많았고요. 뭐 늘 보이던 애들이죠. 예. 하락폭이 큰 애들일수록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일수록 공매도가 많았어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역대급 공매도입니다. 이거 예. 역대급 공매도입니다. 한 주 동안. 근데 코스피의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좀 집중 포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치보다 낮다. 1트리온의 공매도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양은 많은데 비율은 뭐 그저 그렇죠. 포스코 이런 종목들 잘 보세요. 예,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공매도를 못 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 어떤 거인지. 야간 선물 동향입니다. 야간 선물은 미증시 반등폭보다는 별로 못 올랐습니다. 약간 그런 게 뇌관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은 불안감을 심어줬습니다. 전고점을 깨지 못했을 뿐더러 미증시 상승폭보다 야간 선물이 좀 약하네. 이런 느낌. 자, 재화의 주봉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폭등했습니다. 갑자기 골 때리죠. 골 때립니다. 이거는 좀 골 때려요. 이거는 안전자산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안전자산이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습니다. 현금 선호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아니죠. 예. 이게 선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이제 달러 인덱스, 이 원달러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얘가 떨어지면서 얘도 떨어지겠죠. 아, 좀 아쉽네. 아무튼 원달러는 진짜 이제 예. 여기서 만약에 딴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 진짜 선물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악입니다. 진짜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쌍봉을 찍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되는 겁니다. 위안은 지금 포치 상태입니다. 포치. 원자재 동향입니다. 원자재는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자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방향성을 모릅니다. 여기선. 골드 컨트랙 굉장히 크게 하락했죠. 예.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했고 추세는 안 깨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는 안 깨졌어요. 아직. 추세는 안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금은 하반기 경청이 굉장히 강한 세이프티 헤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DI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BDI는 반등하고 있어요. BDI가 반등한다는 건 이게 경기를 선행하거든요. 선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예가 없이 밝혀졌죠. 예, 얘가 선행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반도체 관련 종목을 선행하죠. 10년물입니다. 10년물은 굉장히 10년물이 거의 빵원이 될 뻔했어요. 예, 근데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10년물이 거의 제로 금리로 가는데요. 이거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예, 지금 금리가 빵 퍼센트로 가면 국채 인기가 더 높아질 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금리보다. 10년물과 2년물은 지금 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10년물이 폭락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갭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의미 부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한 자산이 특이하게 움직임으로써 이 디퍼런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테일 스프레드도 똑같죠. 예, 테일 스프레드 똑같습니다. 지금.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메일을 좀 확인했거든요. 투매가 나올 때 손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나쁜 선택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알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손절하신 분들이 그래 그때 손절하기 잘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상승할 때 따라붙지 마세요. 예, 고점에서 따라붙지 마세요. 고점에서 따라붙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잡으면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지 못 잡았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미래를 보면 사실 뭐 지금이 굉장히 유리한 가격이긴 합니다. 사실 코스피가 2000 밑에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경제 규모나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나중 되면 그때 왜 투자 안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회를 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